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격을 시사한 MB 측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장자크 루소의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오늘은 검찰개혁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답, 정, 너.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한국의 부패한 개신교 교회와 자유한국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북 척결, 동성애 반대 외에는 졸린 명분이 별로 없다는 점, 공동체의 안녕보다는 개인의 번영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 자기 비리에는 눈이 멀고 남의 흠결은 들보처럼 본다는 점, 그래서 염치가 눈꼽만치도 없다는 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권력자에게 줄을 서야 직성이 풀린다는 점, 마지막으로 상식대로 사는 시민에게서 갈수록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신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심판의 날은 그리 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스는 누구 거지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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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 합병 찬성 지시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가 합병의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약 400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 이런 특별검사팀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검찰이 남재준과 이병호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도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 정부의 장관과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강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은 좌우명이 정직과 성실임을 강조하며 자신이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다고 밝혔는데요. 출국 당시 공개 입장을 밝혔던 이명박은 귀국 메시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레인에서 채널A와 가진 이명박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귀국 때 또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신가요? 뭐 그런 계획은 없고 네. 내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 싶어 해서 그냥 짧게 내가 소회를 이야기한 거예요. 한편 이명박은 강연에서 나의 재산은 장학재단에 모두 출연했다고 주장했네요. 부당 전보된 MBC 아나운서 11명이 아나운서국으로 돌아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즉 MBC 새 노조가 부당 전보자들은 원대 복귀한다. 이런 내부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MBC사 측에서 기존 인사 조치를 철회했거나 재발령을 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MBC사 측이 이들의 복귀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나설 경우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익제보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명문서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명으로 신고해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로 인정받는 절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분 노출의 위험이 높아 실제로도 진상규명 단계에서 신분이 노출되면서 불이익을 당한 공익제보자들이 있죠. 익명제보 인정만으로도 공익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연 지금이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공익을 위한 활동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이 캠페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공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공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공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공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있죠? 네, 김프로입니다. 예, 예. 자, MB가 지금 바레인에 갔는데 귀국은 할 것 같아요. 귀국은 하죠.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이건 뭐 비자금 관리하러 나갔고 국내에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피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본인이 떳떳하다고 그러고 나갔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안 들어온다 그러면 뭐 의심을 사게 되니까 그런 일은 아마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자, 근데 MB가 지금 결사항전하겠다 뭐 이런 취지를 밝혔어요. JTBC를 비롯해서 이제 언론들의 슬그머니 나오는데 어제 뭐 말씀 나누던 중에 언뜻 얘기를 했던 것도 같은데 노무현 정부 때 자료들을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깔 수도 있다라면서 협박을 했거든요. 6개월 동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MB에 대해서 많이 알겠느냐, 5년 동안 정권을 잡았던 우리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엄포를 놓은 것 같아요. 검찰이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면 자료를 우리도 꺼낼 수밖에 없다. 그런 자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실명을 들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아니고 측근을 통해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시사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반격 수단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는 건데 검찰이 파일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던데요. 본인이 이제 수세적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금 용어가 그렇습니다만 뻥카를 포함해가지고 본인이 어쨌든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12일 날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전에 MB정부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도 회의를 같이 했다고 그래요. 한 5시간 동안 회의를 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그때 민정수석이 참여했다는 거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여러 가지 정보가 이제 싹 다 모이는 곳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어쨌든 되치기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수순으로 조금 읽히는데요. 큰 게 있을까?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반격 수단으로? 네, 왜냐면 2009년 5월 23일 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2007년 12월에 당선돼가지고 한 1년 넘게 이전 정부에 대해서 공격할 거리들을 많이 찾았단 말이에요. 예. 그때 국세청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뭐 검찰을 통해 가지고 쭉 했던 활동이 뭐냐면 그 주변 사람들을 전부 다 털었어요. 샅샅이. 예. 그래서 뭐 친형인 노건평 씨를 비롯해 가지고 친인척 그리고 뭐 오랜 후원자였던 뭐 강금원 회장 그리고 박연차 씨 뭐 이런 사람들을 쭉 털었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게 나온 게 박연차 회장이었고 그 박연차 회장에게 나온 사람들이 이제 뭐 23명인가 그때 당시에 기소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수사를 계속 받던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하면서 수사가 중단됐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심에서 아마 2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었거든요. 물론 그 뒤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 네. 어찌됐든 나왔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유죄가 입증이 됐었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긴즉슨 굉장히 촘촘하게 털었는데 물론 수사가 5월 달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하시면서 전면적으로 싹 다 중단이 됐었잖아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실제로 그때 관련돼 가지고 뭐 진술이 나와 가지고 쭉 수사가 진행되던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전부 다 수사가 멈추고 그냥 여태까지 조사가 됐던 23명만 기소가 되는 것으로 끝났었거든요. 예. 근데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23명이나 나르비를 세웠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사람부터 쭉 순서대로 해가지고 23명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이후에 나왔던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한참 뒤에 나왔던 사람들은 중요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뒤에 나왔다고 보면 될 거고요. 예. 왜냐하면 검찰에서도 상식적으로 수사를 할 때 사람들을 부르세요. 빨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요.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조금 얘기가 될 만한 인물들, 그러니까 좀 가까운 인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르려고 종용을 했을 것이고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불러야 한다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23명이나 나온 상황인데 그 이후에 더 중요한 인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맞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죠. MB가 이렇다 할 그런 대응 수단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뭐 한번 결사항전 해보겠다 이런 취지를 밝혔는데 검찰은 또 검찰대로 이미 그 여름부터 자료를 수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요.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 전혀 새로운 범죄 혐의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MB정부 때 국정원에서 있었던 또 국방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청와대에서 남아있던 문건 뭐 이런 것들 또 국방부나 국정원에서 자료들이 발견된 거가 검찰로 넘어가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자료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샅샅이 털어가지고 뭔가 흠결이 될 만한 것들을 파일링해서 두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먼지떨이식으로 수사를 했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옛날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핵심으로 있던 사람들과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으로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 다른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핵심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우선순위에 밀려 있다가 보니까 지금은 문제될 만한 사람이 있네, 지금 주요 포스트에 있네 해가지고 그거를 따뒤집으면서 이제 문제를 삼으면 예.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 하나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5년 동안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라 할지라도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문제를 삼고 싶어서 정말 애를 썼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흠결을 들춰내가지고 정치적으로 제기를 못하도록 똥물을 한번 뒤엎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총리실에다가 민간인까지도 사찰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놓고 국정원과 별개로 또 그런 거를 막 사찰하는 조직을 돌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군 관련돼 가지고도 뭔가 여론 조작을 하고 총리실에다가 별도의 조직을 영포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어 놓고 또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돌려가지고 정말 훑을 수 있는 대로 싹싹 훑어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야 이게 한편으로는 그때 그렇게 털었으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던 거를 털어서 고생을 시킨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거는 그때 하여튼 최대한 다 삼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오다 안 나오니까 다른 내용을 흘려가지고 욕보이기도 하고 뭐 그것 때문에 어쨌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반격을 할 만한 엄청난 것이 남아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찌끄레기들을 조금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터져 나오면 생채기를 내거나 흠집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수사를 전면적으로 막거나 아니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뭐 말하자면은 적폐청산 국면을 180도 뒤집어 엎어서 MB가 어마어마하게 모함을 받고 있다. 마타도어에 시달려왔다. 이런 여론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인 정서가 다른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정상적으로 집권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상적이란 말은 대통령 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딱 5년을 다 채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그냥 대선을 거쳐가지고 취임을 한 다음에 이 사회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거나 이 사정 국면을 만들어서 지금 같은 적폐청산을 하고 있다 그러면 MB가 지금 반격을 시사하고 이렇게 맞불을 놓는 것들이 먹힐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거 뭐 가만히 잘 있는 사람들 또 정치보복하느라고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예. 지금 국면은 그런 국면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싸질러 놓은 똥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다 못 참아가지고 대통령에서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탄핵된 것이 그냥 정치적으로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뇌물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짓들을 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좀 청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이 된 적폐청산의 행보거든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보니까 MB정부 때 문제가 됐던 것까지 딸려 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인데 하지 말고 덮으라는 얘기는 지난번 적폐하고 똑같은 무리가 되라는 건데 국민들이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좀 이제 저런 거 좀 듣기 싫기도 하지만 그래도 청소하는 김에 깨끗이 청소해야지. 청소하는 신용만 하고 또 적당히 덮어놓고 하면 안 되지 않겠나라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공감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70%에 가까운 지지로 나오는 것일 테고 그래서 어지간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런 반격 카드로는 별로 통하지 않을 거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런데 뭐 저쪽에서도 5년 이상
주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대로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5년 이상 집권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들 중에는 뭐 자기들이 쓸만하다고 판단하는 게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나오면 그거 역시 법대로 처리하면 돼요. 뭐 전부 다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말 치명적인 범죄 혐의가 아닌 이상 참모들에 대한 범죄를 뭐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발견된다고 하면 똑같이 법대로 원칙대로 그냥 처리를 하고 지나가면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지난 대선 때 썼겠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지난 대선 때 흘릴 수도 있었을 거고 지금 이미 진작에 예방 차원에서 그런 거를 흘렸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뒤늦게 터져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처벌을 하면 됩니다. 처리를 하고 부적절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그냥 뚜벅뚜벅 나가면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정치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품격이나 여러 가지 뭐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뒤에서 이렇게 뭐 조율을 하고 야합을 하고 해가지고 정치적인 셈법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로 살아온 사람이라 털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문제만 아니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저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뭔가 연관돼 있는 뭐 이런 의혹들을 흘리려고 할 겁니다. 다른 측근에 대한 것보다는. 예. 근데 그건 역시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은 언론이 도와주지 않거든요. 옛날처럼. 그렇죠. 자기들 편에 서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를 계속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몰고 가고 이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싸움이 옛날보다는 훨씬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고전하는 싸움 와중에 본인들이 판판이 나가 떨어질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가 쓴 페이스북 글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잘 안 먹힌다. 검사가 자살하고 그걸 기화로 해서 검찰 내부 고위층이 윤석열 지검장을 비토하려 하고 그걸 조중동 등 일간지에서 검사들의 사적 의리 수준의 볼멘소리를 엄청난 명분인 양 들이대는데 국민들이 거의 다 안다. 별 반응도 없다. 역풍도 없고 오히려 비웃는다. 그래, 내가 보기에도 참 구리더라. 한국일보 기사도 그렇고 한국일보가 대표적으로 이번에 자살한 검사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너무 과도한 수사를 벌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던 신문이죠. 뭐 하여튼 지독한 세월에 급속히 학습된 효과일까. 시민들이 확연히 달라졌다. 좋은 일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이거 보니까 이명박 씨도 지금 달라진 민심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이걸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면은 자신의 곤궁한 처지가 180도 바뀔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헛된 꿈이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예전부터 패턴이 똑같았어요. 예전에 광우병 때문에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시작하고 촛불을 들었을 때 생각한 게 뭐였냐면 국민 여론이 정말 건강에 대해서 식품 안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이거를 정책적으로 세울 때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고 사람들한테 잘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촛불을 누가 사다가 줬을까? 이거 분명히 초를 사다가 날라주면서 조직적으로 저렇게 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지금 굉장히 웃긴 얘기지만 실제로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를 사서 나눠주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찾아라 라고 미션을 줘서 그거를 한참 찾았습니다. 그거를 찾는 와중에 문제가 됐던 게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민간인 사찰을 당했던 일반 민간인이 있거든요. 예. 김종익 씨라고 계신데 그분 사찰이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였어요. 촛불을 사다 준 사람이 있을 거니까 찾아라. 근데 살펴보니까 김종익 씨가 다음 카페 이런 데다가 이제 광우병이 위험하다 이런 다큐멘터리 이런 걸 퍼나르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사람 뭐냐. 그래서 회사도 뒤지고 뭐도 뒤지고 막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을 인식하는 인식의 수준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적인 수준과는 굉장히 엇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큰 차이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 MB 주변을 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정권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뭐 국세청이라든지 금감원이라든지 뭐 검찰, 경찰 뭐 하여튼 이런 사정기관들을 다 둘러싸고 있었으니까
그 권한을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인터넷 댓글을 자꾸 사람들이 쓰니까 차라리 니네가 댓글을 달아. 그래서 댓글을 밀어내라는 것도 지시를 해가지고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왔던 분이라 지금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것도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 것일까, 국민의 민심이 어떤 걸까 이런 거를 겸허히 들여다보기보다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뭔가가 없잖아요. 네. 권력기관도 없고 정보를 자기에게 갖다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여전히 자기 주변에는 그냥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만 있을 거기 때문에 현실을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으니 굉장히 불행한 결과가 올 것이 분명하고 근데 그거를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뭐 연말 안으로 MB가 소환되겠네요, 보니까. 뭐 하여튼 검찰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게 연말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본인이 계속 초를 치면서 보복을 하겠다는 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다는 둥, 뭐 이런 얘기 계속하면 본인이 수사를 받을 또 본인이 소환될 시기만 앞당기는 꼴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 이명박 얘기했는데 박근혜 얘기도 좀 짧게 다뤄볼까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요즘에 그 MB가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셔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마무리도 안 됐거든요. 아직 1심 재판도 안 나왔으니까. 또 계속 또 혐의가 발견되고 있고요. 그렇죠. 너무 다 이제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일단 문영표 씨에 대한 판결이 나왔어요. 2심 판결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 형량은 똑같은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하는 데 있어서 문영표 씨가 외압을 행사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1심 재판 때는 문영표 씨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청와대가 개입했느냐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사실관계를 판단을 안 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형량은 똑같습니다만 청와대가 개입했다라는 거를 아예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제 근거로 삼은 게 뭐 수첩 내용이라든지 문영표와 안종범의 친분이라든지 문영표가 의결 결과를 안종범 씨한테 이제 보고했던 거라든지 뭐 이런 거를 근거로 이제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니까 적어도 삼성 합병과 관련해가지고 뇌물죄에 대해서는 박근혜가 빠져나가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리고 줄줄이 지금 전 국정원장들이 지금 체포가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있잖아요. 예.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그리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새벽에 갑자기 긴급 체포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도 구속영장이 조만간 청구가 될 텐데 남재준 때 국정원에서 이제 돈을 주는 상납이 시작이 됐고 이병호 때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져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돈 그만 줘 하고 멈췄다가 9월 달부터는 갑자기 돈이 올라갔어요. 2억 원으로 올라가가지고 돈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2억 원으로 올라갔을 때 이병호가 개입, 마지막 국정원장이었으니까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 때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이제 비용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상납 비용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본인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나중에 영전하죠. 그래서 액수를 올려준 다음에 본인이 영전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사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세 사람의 윗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국정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 뇌물죄에 대해서 혐의가 어쨌든 또 더 추가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 뇌물죄에 대해서도 빠져나가기 힘들게 됐고 국정원 상납에 대해서도 뇌물죄가 지금 추가되는 상황인데 예. 법적으로 보면 사형보다도 사실은 더 무섭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게 뇌물죄예요. 왜냐하면 사형은 최고 형량이 뭐 사형이거나 무기징역이나 이렇게 받지만 최저형량이 5년 이상 징역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5년 이상 징역부터 최고형까지는 사형까지 있는 게 살인죄고요. 근데 뇌물죄는 수수액이 1억 원이 넘으면 이건 최저형량이 1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인을 저지르고도 5년에서 10년 사이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뇌물죄는 1억 이상 받으면 무조건 10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건 조금 죄를 깎아줘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예. 반절까지밖에 못 깎아요. 그러니까 10년형을 받아도 반절 깎으면 5년이잖아요. 근데 5년이면 일단 집행유예가 못 나오는 형입니다. 예. 그렇게 그냥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형은 3년 이하 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또
어려운 말로 뭐 실체적 경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죄를 지금 한꺼번에 지은 거니까 이렇게 되면 형을 이제 가중해서 처벌을 받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최소 지금 15년형 이상은 받게 된다는 얘기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한 벌들이 지금 마구마구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예. 15년형 밑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정도의 중대한 판결이 나온 거군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새로 추가로 돼가지고 한 그 국정원에서 나온 40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하지만 삼성과 관련된 것도 액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1억 원 이상인데 지금 국정원에서 나온 혐의 같은 거는 계속 더 밝혀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문영표 씨 판결 같은 거는 고등법원에서 일단 혐의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1심 법원에서 요거를 정반대되는 판결을 하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같은 법원이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형만 가지고도 충분히 10년형 이상 되는 형이 선고될 것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형국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 삼성 합병 과정에 박근혜 지시가 있었다. 이런 판단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진우 기자는 또 이런 얘기하네요.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너무 짧았다.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도 크게 늘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판결과 관련된 거는 약간 수학 공식 같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따져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고 막 하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준 사람이 있고 준 사람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너무 적게 받은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정설이기는 한데 네. 이게 또 판결문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놓고는 뭔가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놓고 수학 공식 적용하듯이 막 적용하는 게 있어서 그거는 제가 적당한 시점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지금 어쨌든 문영표 판결이 이재용 씨나 박근혜 씨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요. 오늘 저 이재용 얘기한 이유가 어제 김진동 판사를 만나고 왔어요. 아, 그러네요. 법정에서. 어떻게 김어준 총수가 아로 총책이라고 하셨습니까? 바람같이 보이시라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웃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거기가. 여하간 지금 김어준 주진우가 왜 예전에 그 2012년 총선 당시에 삼두 노출 사건 있잖아요. 그 건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야, 그게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언론인들은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이 규정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났잖아요. 그 위헌 판결까지 기다리느라고 이제 길어진 거예요. 아, 네. 그랬군요. 그런 면이 있는데 여하간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뉘앙스는 또 우리 진동이 형님이 또 재용이 형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형량을 굉장히 낮춰서 주셨는데 우리 주진우 김어준에게는 빅엿을 주실 것 같아요, 느낌에. 네, 그건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내년 초쯤에 자기가 직접 뭐 판결문을 쓰겠다고 하니 두고 볼 일인데 그렇게 뭐 애써서 이번 판결에 종지부를 본인이 찍으시겠다고 하니 아무래도 주진우 김어준 좀 위태롭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려 30분을 했어요. 김프로가 이러면 틀림없이 할증을 요구할 텐데 출연료 할증. 예, 누리 없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 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종.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자,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러가지고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방송인 김구라 씨의 본명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김현동 씨인데요. 당첨자 두 분에게는 도서 출판 YB에서 협찬하는 도서 왜 사람이 많으면 대화하기가 어려울까를 선물해 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입이 쉽게 열리지 않는 분들은 책 왜 사람이 많으면 대화하기 어려울까에 주목해 주세요. 회의나 미팅처럼 다수의 대화가 두려운 분들에게 도서 왜 사람이 많으면 대화하기 어려울까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구만 박스 선물해 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 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선물해 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자 아이비파크 12님, 서초동 감식반 김프로 애청자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솔렘팩트님, 방송장악에 협조한 부역자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선물해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bakingfarmer.co.kr입니다. 어제 문통방통 끝말잇기 시작 글자 마지막에 막이었는데요. 당첨자 나르는 돈가스님, 끝말잇기는 막말. 바레인에서 이명박이 자신을 경제대통령이라고 말했네요. 막말도 정도껏 해야죠. 김용민 브리핑 뉴스계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무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MBC 파업이 종료가 됐고요. 이제 뭔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넘치는 오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우, 고생하셨고요. 저도 아는 후배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잘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생하는 기간이 길어서 조금 안타깝기는 했지만 모든 성과는 투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장겸의 해임은 어차피 이루어질 일이긴 했지만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MBC 노동자들이 헌신적으로 싸워온 이 과정이 훨씬 더 저는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고생하셨던 건 잊고 이제 아직도 뭐 백종문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종문 씨 그만뒀다고. 아, 그런가요? 그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뭐 대놓고 말하자면 그런 남은 적폐들까지도 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조금 더 좋은 언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MBC 노동자들이 잘 머리를 맞대고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교육이라는 좀 생뚱맞은 주제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제하고는 잘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 예. 의외로 교육은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입니다. 대부분 자유주의에 물든 주류 경제학자들은 교육을 그냥 놔둬라,
시장 질서에 맡겨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유롭게 지식이 사고 팔리도록 해라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반면에 대부분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은 교육만큼은 결단코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론을 펼치죠. 예. 지금 현존하는 경제학자 중에 진보적 경제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는 2명 중에 1명, 조지프 스티글리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진보 경제학의 거두인데요. 이 사람은 창조적 학습사회라는 책을 통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경제학적인 개입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티글리츠의 주장을 중심으로 오늘 교육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 교육 문제를 오늘 주제로 잡은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일이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벌써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날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제가 한 달 전쯤부터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분들의 투쟁을 말씀드렸고요. 진짜 고맙게도 많은 정치자분들께서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서 그 학교 학생분들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방해했던 일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드렸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 많은 시민분들이 그 스토리를 들어주시고 또 연대해 주시고 학생들을 꾸짖기도 하셨고요. 그런 목소리를 많이 전해주시면서 그 학교 청년 학생분들 중에 일부가 청소노동자분들하고 연대 투쟁에 나서겠다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몇몇 학생분들은 청소노동자분들께서 투쟁하시는 천막에 직접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눈물도 많이 흘렸다고 하고요. 함께 투쟁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몇몇 학생들은 대자보를 붙이면서 청소노동자들과의 연대 투쟁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 학교에 대자보가 붙었는데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자보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제 학생이 제 학생에게 바치는 호소문. 2014년 6월 16일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생활임금을 위한 파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의 시급 5,200원을 6,000원으로 상여금 100%를 200%로 인상해 줄 것을 학교 측에 최종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정규직 청소노동자의 상여금은 이의 10배에 해당하는 1000%입니다. 이제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울산과학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2014년 노동자들의 농성이 한창일 때 교수님의 지시 아래 학생들과 가위를 들고 청소노동자들의 기원 리본을 훼손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성장과 노동자들을 보며 당장 나의 불편을 불평하였습니다. 더불어 학생들 사이에서 떠도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부풀려진 소문들을 믿으며 약자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가 알고 있던 사실과는 매우 다른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느끼는 단순한 불편이 이분들에게는 생계라는 것을, 이 농성이 한 가정의 가장들의 생존권을 위한 몸부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짙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기업이 아닙니다. 지성인을 배출해야 할 대학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학생과 노동자 사이를 이간질하여 약자 혐오를 일삼는 것이 현재 울산과학대학교의 현 주소입니까?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등등 학생들이 함께 나서 청소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파업을 지지하고 함께 싸운 선례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비노동자입니다. 파업은 우리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의 청소노동자들은 이 길고 외로운 싸움을 평균 연령 65세의 몸으로 버텨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울산과학대학교의 주인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설 차례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 학생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울산과학대학교 학우 여러분, 함께 목소리를 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연대해 주십시오. 우리 학교의 미래는 우리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연대를 기다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싸우면서 한 걸음씩 연대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하는 투쟁의 소중함을 가슴속에 쌓아나가는 겁니다. 대자보를 붙인 청년 학생분도 마찬가지고요. 천막 농성장을 찾아서 무릎을 꿇고 함께 울어주신 청년 학생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동지애를 전해드립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쯤으로 여담을 마치고요.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도대체 교육이라는 게 뭐고 그중에서도 고등교육, 대학교육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정의가 학문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만 경제학에서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 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식과 인격 소양, 이 정보의 전달을 교육의 목적, 정의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식과 소양이 시장에 맡겼을 때 과연 제대로 거래가 되고 전달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이게 스티글리츠가 제기하는 문제점입니다. 만약에 교육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면요. 지식이라는 건 상품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매겨져서 거래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거래가 되느냐, 누구의 주도하에 거래가 되느냐, 그 지식을 배운 사람들을 누가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돈을 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 지식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은 완전하게 주도권이 기업에 넘어가 버립니다. 기업이 돈을 내는 쪽이니까요. 그래서 스티글리츠는 교육을 시장에 맡겨두면 결단코 제대로 된 지식과 인격 소양이 전달이 안 된다고 단언을 합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지식 정보가 오로지 100% 기업이 원하는 지식으로만 채워질 거니까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 문제의 현실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대학 시장에서 제일 잘 팔리는 지식 정보는 영어, 중국어, 취업에 관련된 스킬 이런 거죠. 왜냐하면 기업이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스티글리츠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기업이 단기적으로 영어, 중국어 그리고 각종 기술자들을 원해서 그 정보만 교육시장에서 막 비싼 값에 팔려나가면 기업이 잘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통계를 봐도 기업이 원하는 영어, 중국어, 기술 같은 지식들하고요. 그 나라의 경제 성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랜트 프리쳇이라는 교수가 교육은 전부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프리쳇 교수가 되게 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십 개국 선진국 개도국에서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이걸 수십 년 동안 쫓아가 본 겁니다. 과연 얘네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 교육이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는지를 장기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내린 결론은 굉장히 허무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 수준이 아무리 높아져도요. 경제 성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1960년대 대만의 문맹률이 46%나 됐거든요. 필리핀 문맹률은 28%밖에 안 됐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훨씬 더 글을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의 20년 뒤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대만이 높습니다. 문맹률이 2배나 높았는데요. 한국과 아르헨티나 비교도 나옵니다. 한국 문맹률은 29%였고요. 아르헨티나는 9%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를 비교를 해보면 한국이 나중에 압도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죠. 또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웃긴 게 1980년대 이후에 서방 세계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문맹률 수준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교육의 정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1980년대 이후에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교육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경제 성장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제학적 연구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학하면 진짜 날아다니는 나라죠. 우리나라 학생들 수학 성적이 OECD 국가 중에 34개국 중에 늘 1, 2위를 달립니다. 읽기 능력도 1, 2위, 과학은 한 2에서 4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 생산성은 한 얼마 정도 되냐면요. OECD 34개국 중에 23위입니다. 공부는 맨날 1, 2등 하던 애가 왜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 24등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반대로 노동 생산성 하면 제일 날아다니는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걸 자랑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 학생들 수학 성적 살펴보면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또 텔아비브 대학교 같은 세계적인 대학을 갖고 있으면서 연구 분야로 전 세계적으로 날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요. 이 이스라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우리나라는 고사하고요. 노르웨이보다도 낮습니다. 엄청나게 수학 못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정작 노동 현장에 들어가 보면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갖죠. 왜 이러냐는 겁니다. 왜? 사실은 이게 너무 당연한 게요. 우리가 오로지 수학, 영어, 중국어 이런 데 목숨을 매죠. 이게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세 과목을 기업이 원해서 막 우리 학생들이 다 그게 목을 맸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김용민 PD님 같은 분이 어렸을 때부터 매일 수학하고 영어, 중국어에 목을 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코시 슈바르의 법칙 뭐 이런 거 막 암기하고요. 문제도 되게 잘 푸는 수학에 막 달인이 됐다고 해보죠. 그러면 김용민 PD님께서 지금 이런 방송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이 있는데 그걸 기업이 원하는 기준으로 딱 획일화시켜서 수학, 영어, 중국어로 통일을 해버리면 사회가 성장을 하고 기업이 혁신을 하는 다양한 창의성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금방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에 의해서 국가의 경쟁력, 기업의 성장성이 판결이 되느냐? 대부분 경제성장이나 혁신과 관련이 있는 요소들은 영어, 수학, 중국어가 아니고요. 굉장히 엉뚱한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의성,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도덕성, 정의감, 다양성, 이런 지표들이 거의 모든 연구 결과에 경제적 성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국영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더 정의로운 나라의 경제가 훨씬 더 혁신적이고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더 도덕적인 나라가 훨씬 더 빨리 성장합니다. 창의성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사는 나라가 훨씬 더 빨리 경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건 모든 연구 결과가 그래요. 그런데 이걸 기업이 주도하는 교육시장에 탁 맡겨버리면 이런 지식 정보는 융통이 안 되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런 정보를 원치 않습니다. 기업이 왜 정의로운 노동자를 원하겠어요? 자기 말 잘 듣는, 복종 잘하는, 획일적인 사람을 원하겠죠. 그렇죠. 심지어 울산과학대를 봐도요. 왜 과거에 일부 학생들이 청소 노동자들의 현수막을 찢었겠습니까? 현대중공업이 취직시켜줬다는 거거든요. 학점 잘 주고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기업이 진짜로 교육시장에서 아둔한 짓을 하는 게 정말로 기업의 발전이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수막 찍고 리본 찍고 하는 학생들을 뽑아준다는 거예요. 즉 정의롭지 않은 사람을 뽑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은요. 그러면 그 기업이 어떻게 발전을 하겠어요? 이래서 교육을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스티글리츠가 단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은요. 스티글리츠는 교육 이후에도 사실은 교육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사회 전체적으로 적재적소에 끼워 넣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사회안전망, 법적 제도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정의롭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받아서 기회를 주고 나면은요. 그 기회가 이 사회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을까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시도가 다 성공을 할 수는 없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할 겁니다. 이때 바로 실패했던 다양한 시도에 대해서 괜찮아. 실패할 수도 있지. 다시 한번 해봐. 라고 도닥일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패자들에 대해서 제기할 기회를 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스티글리츠는 주장을 합니다. 스티글리츠의 이 긴 주장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겁니다. 창의적, 도전적, 그리고 도덕적인 교육의 성과를 사회가 잘 끼워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언컨대 교육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에 맡겨두면 모든 기업들은 잘 복종하고 순종하고 영어나 좀 잘하고 중공어나 좀 잘하는 기술자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교육시장이 일원화가 돼버리죠. 학원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글리츠는 교육 공간을 압도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모든 교육의 장을 거의 공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돈 안 되는 학문, 예를 들면 철학 같은 사람에 대한 고민을 담은 학문을 도덕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마음껏 창의적으로 생각을 펼칠 장을 국가가 주도해서 열어주죠. 실패해도 제기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마련합니다. 교육의 주도권이 시장이 아니라 국가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티글리츠는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경쟁교육, 시장교육을 통해서는 절대로도 필요한 경제성장에 필요한 학문이 늘지 않는다는 사실을 되게 입증을 많이 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자보를 붙인 울산과학대 학생들, 이번에 청소노동자들에게 사과한 학생들, 그리고 취업에 유리한 고지를 스스로 버리고 연대의 손길을 보낸 이 고마운 학생들을 과거에 플래카드를 찍고 리본을 찍고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방해했던 학생들, 이 두 학생들의 부류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쪽이 더 국가 경제 성장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인재겠습니까? 물론 시장 원리로만 보면 청소노동자들 투쟁을 방해하는 인간들이 시장에서는 더 좋은 평가를 받아요. 왜? 현대중공업이 그런 사람을 원하니까요. 그래서 대학 교육을 현대중공업에 맡겨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현대중공업이 그런 인재를 뽑으면은요, 현대중공업 미래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멍청한 현대중공업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방해하는 정의롭지 못한 인재들에게 이익을 주고 취직을 알선을 해줍니다. 기업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반면에 이번에 새로 대자보를 붙이고 연대 투쟁에 나선 학생들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몽준의 현대중공업이 뽑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제가 장담합니다. 그 학생들이 현대중공업의 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할 거예요. 왜냐? 이 학생들은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고민하는 인간입니다. 단순히 눈앞에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고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정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어떤 실험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런 인재가 기업 혁신에 더 도움이 되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건 상식 중의 상식인 거죠. 그런데 우리 교육시장을 기업에 맡겨두면 이 머저리 같은 자본은 그런 장기적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영어, 수학, 중공어만 보는 겁니다. 때로는 아부하는 근성만 보죠. 이래서 우리나라가 수학하고 과학 성적이 OECD 최상위권인데 노동 생산성은 OECD 중하위권이라는 괴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을 시장으로부터 빼앗아 와서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국가가 교육을 지배하고 그 교육을 효율적으로 사회에 끼우는 안전망을 갖추는 겁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좀 암담합니다. 내일이 수학 능력 시험일인데 또 한 번 우리는 진짜 얼척없는 기준으로 10대 후반의 우리 청소년들을 줄을 세우는 황당한 짓을 국가적으로 합니다. 영어와 수학 지식을 평가해서 불과 19세의 학생들에게 너는 인류대, 너는 인서울, 너는 지방대 이렇게 분류하는 황당한 짓을 제발 좀 저는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의 현장을 시장에게 맡겨있는 이 불편한 현실을 빨리 인식을 하고요. 시장으로부터 교육권을 정부가 되찾아와서 공적인 영역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스티글리츠의 지적대로 더 나은 경제혁신과 경제성장을 위한 유일한 교육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수능교육 입시시험 제도라는 이 제도가 언젠가는 없어지고요. 우리의 교육시장이 조금 더 학생들에게 정의로움과 도덕적인과 창의성과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교육에 대한 스티글리츠의 학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대의 청춘들이 지성도 낭만도 없는 대학에서 또 하나의 취업 사관학교에서 꿈과 희망을 포기한 채 안개 속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그런 길만 강요받아왔는데 저는 이 불행의 근원이 교육에다 경쟁을 결합한 그 시점부터라고 전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스티글리츠의 견해도 정확하게 그것과 일치합니다. 아니 저는 말이죠. 니들은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경쟁을 강요받았냐라고 묻고 싶고요. 그런 식으로 청춘들에게 경쟁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강조한 자들 나중에 노인되고 힘없고 돈 없으면은요. 그때 경쟁을 주입했던 그 세대들이 당신들의 생산력을 보면서 결국 홀대하게 되고 소외시키고 배제하게 될 겁니다. 공동체를 잊고 너 혼자만의 성취, 성장 그리고 성공을 강요했다면은 똑같은 잣대로 후대들에게 당신은 경쟁력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식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인식을 갖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그 뒷감당을 하려고 저러는지 참 안타깝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 파견됐던 변창훈 검사는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변창훈 검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한편 변창훈 검사가 숨진 다음 날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가 오보를 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앙일보는 현직 지방검찰청장이 빈소를 찾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파장을 일으켰으며 많은 매체들이 중앙일보의 보도를 받았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가 나간 지난주 화요일 저녁 TV조선 종합뉴스9의 일부 들어보시죠. 어제 빈소에 갔을 때 후배 검사들이 뒤에서 너희들이 죽였다는 고함 소리도 나오고.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말한 검사가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우직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답답하다는 마음의 표현일 겁니다. 총장 옆자리에 있던 다른 검찰 간부도 대검 간부들이 다 들리도록 차장님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상명하복의 검찰 문화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긴 합니다. TV조선 기자가 지목한 지방검찰청장은 박기동 안동지청장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틀 뒤 중앙일보의 기사 수정이 다시 한번 입길에 올랐습니다. 현직 지청장 이런 표현을 변창훈 검사의 지인 또는 빈소 한켠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런 방법으로 발언의 주체를 삭제한 것인데요. 미디어 오늘의 취재 결과 중앙일보의 기사 수정은 박기동 지청장과 조율 과정을 거친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발언을 한 지청장으로 지목된 박기동 지청장에게 피해를 끼칠까 우려돼 수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화요일 중앙일보 기사에는 현직 지청장이 누구인지 특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오늘은 중앙일보가 기사 수정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박기동 지청장 역시 법적 대응을 거론하고 있지 않은 것은 조율의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TV조선은 박기동 지청장이 발언을 부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했던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너희들이 죽였다는 취지의 발언은 유족 측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알렸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이게 드디어 들어왔어.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이 창조됐습니다. 술친굼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굼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 1도, 대구 3도로 출발해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방에는 아침 한때 첫눈이 내리겠습니다. 또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구 11도, 광주 12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사상가 장자크 루소의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함께하겠습니다. 사회계약론 맞습니까? 네, 사회계약론, 인간 불평등론. 에밀. 아, 잘 아시네요. 예. 예, 에밀이 문제였죠. 고백록도 있고요. 예, 예. 뭐 많이 아시겠지만 프랑스 혁명 이전에 계몽사상의 우뚝한 봉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은 후기에 쓴 비교적 대중들 상대로 쉽게 쓴 에세이입니다. 하나하나 어휘가 어려워요. 고독하다, 산책하다, 몽상하다. 그러니까 고독하게 산책을 하면서 몽상하는 그런 내용의 에세이입니다. 예. 고독이란 말 하면은 우리 비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넘어가고요. 아니에요. 산책도 별로 안 좋아하죠. 경사가 있는 산책은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몽상도 별 즐기지 않으실 것 같고. 교수님, 책이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이거부터 한번 좀 여쭤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이 한글인데 남해에서 도저히 읽히지 않는 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지 마세요. 읽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뭐 글자만 보이고 내용이 안 보이는 건 나하고 인연이 없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읽는데 어휘 몇 개가 좀 낯설거나 이런 건 맥락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은 지나치게 난해한 것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른 책들을 읽다가 자연스럽게 그 책에 와 닿으면은 모르겠지만 뭐 어려운 책들을 굳이 들고서 실험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뭐 공부를 전업으로 하거나 그런 철학책이나 사회학책이나 이런 독서를 깊이 하는 사람들은 다른 문제겠지만은 예. 책을 친구처럼 두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글들을 두고 막 시간을 보내는 건 저는 권하지 않고 싶습니다. 아, 그래도 말이죠, 교수님. 네. 책을 읽다 보면은 이건 내가 한번 꼭 정복해보고 싶다. 이런 욕망도 생기거든요. 아, 이렇게 비즈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또 제가 공부할 때는 근데 비교적 교수님께서는 대중서적이 아니면서도 좋은 역본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 책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책들은 네. 읽혀요. 그런데 네. 정말 남들이 이건 참 좋은 책이다. 이거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필독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천한 책들 중에는 무슨 한글로 쓴 건지, 이게 무슨 이런 걸 읽지 못하는 거에 대한 또 자존심 상함, 이런 것도 상당하거든요. 네, 있을 수 있죠. 뭐 그만 말씀하신 대로 번역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책 자체가 뭐 난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난해하다는 게 다 부정적인 건 아니죠. 네. 기존의 말의 질서를 교란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피력하기 위해서 난해한 문장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걸 어렵게 또 난해하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씹새끼들이 있어요. 깜짝이야. 저는 남들과 뭐 언쟁, 말싸움을 벌일 때 그때 어려운 단어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상대방의 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새끼들은 정말 이른바 지식을 기반으로 밥 먹고 사는 사회에서는 굶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책에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금방 알아차리셨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어렵게 얘기한 사람은 안 들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제 어떤 대화 상대자 또는 뭐 강의 상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휘 선택의 여지는 있겠지만은
시도 때도 없이 어려운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건 그냥 무시하고 가십시오. 예. 또 그런 자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외계어를 써가면서 자신의 어떤 지적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자들도 스킵할 필요가 있어요. 허해서 그래요. 허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를 때, 내가 아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괜히 어려운 말 섞어가면서 꼭 필요할 때가 아닌데도 외래어 섞어가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오늘은 공부하기 싫은 모양이죠. 아닙니다. 아니, 이제 이렇게 책을 가까이 하는 분들 중에서 책을 펼쳐보다가 이제 좌절감을 느끼고 덮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들은 다 읽었고 좋은 책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스킵하면은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때 인연이 아닌가 싶다 하고 뭐 다음 기회를 기다리거나 다른 인연을 찾거나 그게 더 빠르지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건 어떨까 싶은데요. 모르면 그냥 다음 페이지 넘어가라. 아는 부분 나올 때까지 찾다가 결국 못 찾으면은 뭐 그대로 그 인연을 끝내더라도 어느 부분 가면은 아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리고 그게 한 페이지라면 그 한 페이지로 난 이 책 다 읽었다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네, 그것도 얘기가 되는 게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책도 하나의 그 기가 있습니다. 기운이 있어서 우리가 손인사를 한번 쭉 한다 그랬잖아요. 예.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손끝을 다 이렇게 접촉하면은 책이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눈맞춤을 잘 하면은 책의 어느 구절들이 나에게 이렇게 다시 눈을 맞추는 그런 환각 같은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딱 덮으면은 잠자는 동안에 활자들이 나에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예. 네, 믿거나 말거나. 예. 하여간 좌절하지 마시고 애정을 갖고 들여다보시면은 어느 순간 꼭꼭 닫혀있던 지식의 세계가 활짝 열릴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몰랐던 지점들을 돌파해 나갈 때 이 환희 그리고 뭐 이 엑스터시 같은 게 대단합니다. 루소 책을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전문적인 책 아니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고백록도 그렇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도 그렇고 그리고 뭐 에밀도 그렇고요. 그렇게 썩 어렵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대화라는 책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신 엘로이즈라는 소설 형식의 연애평지로 쓴 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루소는 만날만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경지들을 펼쳐 보여주곤 해요. 이제 본론 들어가죠? 예. 근데 본론보다 이렇게 주변에서 놀 때가 훨씬 재밌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저희 이 책 떠올린 이유는 사실은 어젠가 그젠가 그 MB의 공항 인터뷰를 보면서였어요. 저렇게 추하게 나이가 들어갈 수도 있구나. 예.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구나. 우리 말에 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다행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MB는 입을 침에 발라가면서 거짓말을 하대요. 네. 그게 더 거짓말의 깊이와 상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은 10번의 산책에 걸친 자신의 몽상들을 쭉 펼쳐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산책들이 쭉 펼쳐지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예. 이 세 번째 산책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산책은 배움에 관한 얘기인데요. 금방 우리 김 PD가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세 번째 산책은 나는 끊임없이 배우면서 늙어간다라는 명언으로 경구로 쭉 시작을 합니다. 하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이 배우면서 명상을 통해서 지혜로워지고 그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알려주는 게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구절 잠깐 보면서 덧붙이겠습니다. 예. 청년 시절은 지혜를 배우는 시기이고 노년은 그것을 실천하는 시기이다. 경험은 항상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다고 하는 말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 경험은 내 앞에 펼쳐지는 공간에서밖에 소용이 없는 것이다. 죽음에 이르러서야 어떻게 살았어야 했던가를 배운다면 과연 그것이 시기적절한 것일까? 이제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 늙어버린 내가 더구나 그렇게도 쓰라린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 이미 정해진 나의 운명에 관해 또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인간들의 정념에 관해 알고자 한들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여기서 핵심은 청년 시절은 지혜를 배우는 시기이고 노년은 그걸 실천하는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배운 것들을 실천을 통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예. 이게 정말 노년의 지혜겠죠. 이런 지혜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루소가 얘기하는 정말 핵심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뭔가 석학으로 보이고 잘나 보이는 사람들 있죠. 우리 루소가 아주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철학자 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주를 연구하고 뭐 인생의 진리를 연구하고 한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성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자인 체 하면서 정작 자기가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할 뿐이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금방 우리 김 PD 말씀하신 대로 남들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책만 편을 궁리를 하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 인식, 자기 확신이 없이 책만 펴내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소 자신은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배운 것이지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저한테는 아주 아찔하게 와닿습니다. 예. 또 나이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내가 이런 지식을 알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삶의 순간순간의 느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 그런 걸 오히려 말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문학을 가르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려운 책들 많이 읽는 것보다는 시 한 편, 소설 한 편 읽으면서 내 삶의 의미와 만나는 그 접점을 찾아가는 게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텍스트를, 그러니까 시나 소설들을 해부하고 그걸 자기식으로 어려운 말로 설명해내는 것보다 느낌으로 와닿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예. 요즘 들어 부쩍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년의 배움과 관련해서 우리 루소가 얘기하는 부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만일 노인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죽는 것일 게다. 그렇지만 나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인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사람들은 온갖 잡다한 것들은 다 생각하면서도 이 일만은 등한시하고 있다. 노인들이란 의례 젊은이들보다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서도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죽어간다. 그들은 그들 생애의 모든 고생도 결국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임종시에야 비로소 자기네가 애썼던 그 모든 것이 무의로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인생에 대한 소망도 재산도 전생애를 쌓아 올린 업적도 눈앞에 보이는 것들도 죽을 때는 모두 버리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노인들이란 죽을 때 가지고 갈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살아있는 동안 애쓸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 네, 요 구절을 보면서 뭐 MB와 좀 쓸쓸하게 늙어가는 여러 사람들 생각을 했습니다. 영작 그 노년에 배워야 할 단 한 가지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게 루소의 주장입니다. 자신이 사기를 통해서든 아니 속임수를 통해서든 벌어들인 그 돈이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세습해서 정말 죽는 순간에 행복하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참 난감한 노릇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늙어갈 것인지, 어떻게 보람있게 죽어갈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게 노년의 책무다라고 루소는 얘기합니다. 예.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 제가 맨 앞에 이 책을 떠올린 게 MB의 공황 성명을 보면서라고 했잖아요. 예. 이 네 번째 산책이 이른바 거짓말에 대한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이 거짓말에 대한 명상을 쭉 이어나갑니다. 하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했던 거짓말, 그게 나를 평생 동안 얼마나 괴롭혔는가, 얼마나 나를 회한에 몸부림치게 했는가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나라는 사람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나는 내가 달리 그 유례가 없을 정도의 공평무사한 태도로 진실을 위해서라면 일신의 안전도 이해관계도 내 생명까지도 희생할 만큼 진실을 사랑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그 무렵에 조작된 얘기를 사실인 양 떠벌리고 다녔던 일이 허다했음을 알고 몹시 놀랐다. 이 부분은 자신에 대한 깊은 반성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런 엄청난 사실들을 날조해 놓고도 전혀 후회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허위에 대한 공포가 마음속에서 조금도 약화되지 않는 나,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형벌도 마다하지 않을 내가 하등 필요도 없고 이익도 없는 그런 거짓말을 예사로 하고 다녔다니 이 얼마나 기묘한 부조리인가. 또 우연히 내뱉었던 한 가지 거짓말에 50평생을 두고 고통을 받아온 나에게 전혀 후회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니 이 또한 얼마나 불가해한 모순인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거짓말을 했던 데 대한 회한과 두려움을 고백하면서 진실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배반하는 거짓말이라는 게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쭉 명상을 통해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MB의 표정을 보면서는 전혀 아무런 회한도 후회도 두려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협박을 내뱉어요. 통합이 필요하다는 등, 국민을 분열한다는 등, 경제 기회가 왔는데 못 잡는다는 등, 국가 안보가 위기라는 등. 이건 이 해방 직후 친일파들이 계속해서 변주해왔던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 시민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넘어갈 줄 아는 모양입니다. 그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속이는 행위죠. 예. 세상에서 제일 참담한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도 그게 속이는 건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루소가 네 번째 산책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정의와 진실을 배반하는 거짓말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자신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예. 그게 다른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건 물론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자신의 삶 자체를 괴멸 상태로 몰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산책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에세이들 읽어보시면은 루소가 훨씬 가깝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루소가 MB에게 전하는 말처럼 보이는 그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야기가 일단 자기네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사건이나 자기네들 주변의 사건으로 좁혀지게 되면 자기네들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해 온갖 핑계를 해대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거짓말이 자기네에게 유리하다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을 삼간다고는 하나 그 거짓말을 교묘하게 조장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타인들로 하여금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이런 그 자기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내뱉는 거짓말들에 속아 넘어갈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배반하면서 역사를 배반하면서 우리들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이른바 지도자라는 작자들의 거짓말들이 MB로 정말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정말 눈을 부릅뜨고 이른바 이 적폐청산의 과정들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MB 박근혜 시절을 돌이키면서 우리의 비루했던 일상 속에서 분노의 포인트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있었던 이런 여러 사건들, 특히 정치적 추문들, 여기에만 발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를 잘못 선택해서 얻게 됐던 극한의 그런 고통들, 정치를 바로 선택해야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행동, 참여, 이런 것들을 촉발시키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청년 문화가 정말 실종되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이른바 70, 80 세대들의 음악이 라디오를 더 많이 장식했고 또 새로운 그런 아티스트들의 출연이 참 과거에 비해서 많이 미흡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 장자크 루소의 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긴 인생의 부침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은 추억이 나를 가장 강하게 끌어당기고 감동시키는 시기는 가장 달콤한 즐거움과 가장 강렬한 기쁨의 시기가 아니다. 예,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 제가 읽어본 건 아니고 어디 웹페이지에 올라온 걸 제가 인용해 봤는데 이걸 보면서 지금의 새로운 음악들, 새로운 어떤 유행들, 이거보다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 시대의 그 문화적 유산에 감동을 받고 또 삶의 위로를 얻는 이런 문화 자체, 물론 과거의 이런 음악들, 문화적 컨텐츠들을 향유하는 것이 다 살기 팍팍한 시대를
반영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참 편일률적인 이런 문화들 보면서 이게 참 우리의 일상이 여러모로 참 스트레스로 뒤범벅되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추억이 갖는 그 양면성이 있죠.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퇴행적으로 만들기도 하죠. 예컨대 60년대, 70년대에 붙박혀 있는 우리 노년층들을 보면은 추억에 붙들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퇴행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예. 반면에 또 우리 과거의 또 추억들이 우리를 힘나게 하고 그런 예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아까 MB와 박 정권을 말씀하셨는데 MB나 박근혜는 사실 우리들의 집합적 욕망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 둘을 우리가 엄격하게 심판해야 되겠지만은 혹시 우리들의 일부의 욕망이 그들에게 투영되었었던 건 아닌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예. 끝으로 판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오늘 참고한 루소의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은 오래전에 나온 겁니다. 예. 최근에 문학동네나 부북스 새로운 버전이 나왔으니까 그걸로 보시면은 루소의 깊은 영혼의 성찰들, 명상들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행복과 사랑에 대한 얘기, 그리고 7번째 산책이 특히 식물에 대한 상상이 펼쳐지는데요. 언젠가 따로 한번, 루소는 식물학자이기도 했거든요. 루소의 그 식물과 관련된 명상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 겁니까? 청와대 통제를 전혀 안 받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믿을 수 있는 검찰이라면 어떤 수사든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기본적으로 검찰이라는 집단 자체도 이기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검찰 자체를 다 믿는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하고 어떤 권력이나 다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 칭찬을 또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잘 지켜보시는 작업도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시작하던 당시에 초심이 조금 변해서 지금은 자기 조직의 생존, 이기주의를 좀 바라보고 있지 않나 싶은 의심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 의심의 저간이 무엇인지 오늘 그게 주제일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일단 윤석열 지검장도 그렇고 검찰들이 나서서 적폐청산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붓고 있죠. 이것은 정권의 지시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정말 바로 잡아야 될 기본 원칙들. 국가의 권력을 사용해서 민간인을 괴롭히고 또 군부대를 동원해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감시하고 선거 과정을 왜곡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혹자들은 이제 적폐청산만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집을 치워야 요리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싱크대에 지금 잔뜩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는데 왜 밥을 안 주냐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 생각하고요. 지금 뭐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설거지를 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네, 검찰의 설거지 타임. 그런데 이제 설거지 통해서 빨래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염려. 네, 그 이제 보시면 특히 지난번에 이제 검사의 자살 이후 무슨 가혹행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적폐의 피로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시게 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 이후에 좀 기류가 좀 급격하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 보면 전병헌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도 개시가 됐고 탁현민 선임 행정관에 대한 기소도 공개가 됐고 급기 어제 현역 의원 5명이 국정원에게 현금을 받았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죠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검찰과 국정원이 본인들 개혁하는데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가 쫓는 적폐가 꼭 자유한국당에만 있는 줄 아느냐 더불어민주당은 없는 줄 아느냐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니 전병헌 수석 건은 어떻게 보세요? 저 근데 이 건들이 전부 다 근거가 있냐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전병헌 수석 관련된 건들은 지금 뭐 최근에 벌어진 일도 아니고 전병헌 수석이 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생긴 일도 아니었습니다. 보면 검찰이 이것을 인지하고 수사를 했던 건 다 작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파일 속에 들어있던 겁니다. 검찰은 조금이라도 뭐가 생기면 여기저기 뒤져서 일단 파일 속에 집어넣어 놓는 버릇이 있는데 이 건 또 할까 말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지금 꺼내든 시점 좀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수석께서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 계속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예단에 짚을 필요는 없지만 검찰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시점에 대해서만큼을 지켜보자면 이거는 정권에게 우리가 너희라고 못 칠 줄 아느냐는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탁현민 선임 행정관의 건도 공소시효를 6일 남겨놓고 전격적인 기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어려운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봐서 이게 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3달 전에 했으면 되는 거고 기소까지 안 가도 된다. 왜냐하면 이 선거운동이라는 건 과정에서 스피커를 트는 경우도 있고 끄는 경우도 있고 신고한 노래가 나오기도 하다가 또 잘못 나오기도 하고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이 모든 것을 100% 통제하면서 선거를 한다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탁현민 선임 행정관을 기소할 거였으면 한참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 시기도 좀 이상했고 그다음에 또 현역 의원 국정원 수뢰권은 지금 드러나 있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긴 하겠지만요. 저는 좀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 혐의가 사실에 가깝다 하더라도 검찰의 의도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게 김성애 보좌관의 시각인 거죠? 저는 요즘 드러나는 사건 중에 절반 정도는 아예 혐의조차도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일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검찰은 지금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일단 기소를 해놔야 자기들이 수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사를 하고 법정에 가는 단계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핸들할 수 있는 키로 놓고 상대방과 거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오래전부터 우리가 익히 봐왔던 검찰은 자기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검찰이었지 이게 뭐 국가 공동체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검찰은 아니었단 말이죠. 검사의 숫자는 워낙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상하관계가 확실한 조직이죠. 그래서 20몇 때부터 그 조직에 들어가서 10년, 20년 보내고 나면 그 조직 사람이 아닌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군생활 2년에서도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데
전 검찰 내부 조직은 검찰이라는 별도의 생물체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 우리나라 어떤 조직보다도 자기들 사이에서 유대감이 강할 거라고 보고요. 국정원도 그런 조직 중에 하나죠. 어쨌건 이 두 조직을 건드리니 말씀하신 대로 국가와 국민, 정부, 공동체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뒷전에 밀려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로 놓고 본다고 보여집니다. 20살 때부터 영감님 소리 들어가면서 심판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던 검찰인데 정부 바뀌면서 거의 개혁의 전령사, 최후의 보루 이렇게 돼버렸는데 아니 제대로 된 사법개혁 없이 이렇게 검찰이 어느 날 갑자기 전사로 부상하는 현실 참 너무나 쉽게 과거사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지도 못한 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보시다시피 공수권도 그렇고 검경의 수사권 분리 독립 문제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없이도 검찰이 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수사라는 측면이 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권력도 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상을 요구한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받고요. 똑같은 일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죠. 그래서 검사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협상의 주체로서 대통령과 한번 붙을 수 있는 사회라는 생각 좀 계속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의 공통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저는 가장 큰 것이 관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권을 포함해서 검찰이 수사를 펼치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번 파볼까? 어떻게 할까라고 지금 계속 던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석도 수사하고 선임행정관도 수사하고 그다음 심지어 이제 현역 의원까지 수사하겠다라고 지금 카드를 던져놓은 거예요. 여권 인사들에게.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보셨지만 노무현 대통령한테 설렁탕한 거를 얻어먹은 의원이 없다라는 그 의원들의 푸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관례는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합시다라고 누가 얘기하면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셨고 문재인 대통령은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식으로 협상을 요구할 때 저는 대통령께서 더 단호한 의지로 수사는 수사를 진행하고 너희들에 대한 개혁은 개혁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이제 한 사람은 칼을 들고 싸우고 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길다란 손톱 같은 걸 손에 채우고 이제 싸우다가 한쪽이 팔이 잘려나가면서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는 이런 장면을 엔딩을 하는 만화가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육참골단이죠. 살을 내주고라도 상대방의 뼈를 끊겠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의 전 변함없는 의지라고 보고요. 예. 검찰은 지금 좌고우면 할 때 아니죠. 원래 하려고 했던 적폐청산 여기를 좌고우면 하지 않고 나가야지 이 중간에서 자꾸 뭔가를 협상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켜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요. 참 말씀하시다가 잠깐 언급하셨는데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이거 어디까지 지금 논의가 진전됐습니까? 법무부가 내온 일처 개혁안 자체가 법무부도 검찰의 조직이거든요. 검사들의 조직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건 지금 이제 안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것을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가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법조계에서 특히 검사 출신들이 국회로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정체성 이전에 검찰이 자기 친정이라는 또 인식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특히나 법사위에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수처 법안 통과를 당장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이 계속 감시하고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검찰을 여론을 압박하는 것 전 세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그 누구보다도 법조계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이 계신 이 시점에서 저는 이 검찰개혁 문제 여기서 고삐를 놓치지 말고 계속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간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보고 우리하고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제대로 한번 붙어보시겠습니까? 이런다면은 더 볼 것도 없이 그냥 한 대 세게 날려야죠. 죽방을. 예. 그럴 또 패기를 갖고 있는 분이고 그 누구보다도 이 검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보니까 검찰이 지금
만약에 허튼 수를 쓴다면은 말 그대로 허튼 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 권력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공작들을 펼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뭐 문재인 대통령 혼자만 지금 현재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알 수 없는 또 보이지 않는 이런 비리들, 적폐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정권의 밑동을 흔들려 한다면 그 다음 수단은 뭡니까? 저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순간 어떤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정치를 보시면서 누가 그럴 줄 몰랐다. 누구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식의 평가들보다는 이번 정권만큼은 관리를 다 끊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 그 과정에서는 부수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편이 다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다칠 수도 있고 뭐 지금도 이제 불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만 롯데 이 홈쇼핑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서 사실은 야당에 있는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 가장 가깝게 밀접되어 있던 최모 의원의 50억 수뢰 사건도 지금 이제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편이니까 봐주겠다. 뭐 아니면 지금 검찰의 기대는 내가 여당 인사도 칠 테니 라고 얘기하면 알아서 여당에서 그럼 수사의 속도를 좀 낮춰달라. 수사의 강도를 좀 낮춰달라는 사인이 들어올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셔서 안 된다고 보고요. 특히 청취자분들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가 다치게 되고 우리 편이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에 대한민국이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문재인이라는 훌륭한 집도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설령 살점이 좀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잘 완치할 때만이 정말 건강한 대한민국을 갖게 될 것이고요. 저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됐던 여하튼 이 진보개혁 세력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집권을 하면서 이 나라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 첫걸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이 적폐청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중간에 중단하는 일 없이 끝까지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의도에 계시니까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 특수활동비를 받은 국회의원 5명이 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지금까지 뭐 명단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검찰과 국정원이 둘 다 살려고 하는데 정부가 개혁 드라이브를 너무 세게 오니까 여기에 여당 인사도 있어요라고 지금 이제 목소리를 낸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까겠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걸 두려워할 사람도 아니고요. 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지지자들이 그런 걸 두려워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뭐 국정원과 검찰이 필요하다면 까면 됩니다. 그리고 돈을 준 사람도 처벌하고 받은 사람도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국정원이 돈을 어떤 식으로 건네는지는 좀 들여다봐야겠지만 정보위 활동을 하면서 혹은 국회에 드나들면서 의원들을 접촉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돈을 뿌렸다라고 자기 고백을 한 상태로 보여지고요.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이런 사람 중에는 여당 인사도 있다라고 말을 하면 국정원 개혁과 검찰 개혁을 멈출 거란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고 전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저희가 지금 확인은 안 되지만 그게 사실 중요한 문제도 아니라고 보고요. 이 과정은 그냥 견디고 나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관례였다고 하면 끊어야죠. 국정원이 왜 국회 입법부에 와서 돈을 주고 갑니까? 이런 관례들은 다 끊고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저는 그건 참고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들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그 보도가 지금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얼마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도 좀 살펴봐야겠지만요. 저는 수뢰한 사람들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과연 검찰과 국정원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걸 흘렸는지를 정확하게 지켜보면서 혹시나 만에 하나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관련 이제 완전히 작별을 하고 국정원이 국내 정치로 개입을 못하게 막는 것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실체적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지금 검찰의 언론 플레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거래 시도 이렇게 볼 여지가 상당하다라는 게 김성애 보좌관의 인식인 거죠. 네네. 그래요. 이 사태가 어떻게 진척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병헌 수석과 관련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작년부터 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또 들어온 터여서
이거 막연히 전병헌 수석 말대로 논두렁시계 같은 사건으로 봐야 할는지 참 여러모로 난해해집니다. 어쨌든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벌어진 시점은 19대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이 혐의 사실이 있다면 빨리빨리 수사해서 밝히면 되는 것이고 예. 전병헌 수석은 결백을 주장하시는 만큼 저는 그분이 입증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터뜨리는 것, 가지고 있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당의 그 어떤 인사가 됐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멈출 리 없다는 것에 저희가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양측의 주장을 좀 균형감 있게 지켜보면서 있어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검찰의 의도, 이 의도에도 주목해야 한다라는 점 새겨 듣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백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샤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뉴스 포렌메리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88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제 MBC 김장겸 사장이 해임됐죠. 또 다른 적폐로 지목된 MBC 백종문 부사장 역시 자진 사임했습니다. 이에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즉 MBC 제1노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MBC 라디오 제작을 정상화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편 신동호 MBC 아나운서가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하차했습니다.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은 MBC 아나운서 30명으로부터 부당노동 행위와 업무 방해죄로 피소된 바 있었죠. MBC 아나운서들은 신동호 국장이 부당 정보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으며 파업에 참여했던 이들을 방송 제작 현장에서 철저히 배제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만약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의 부당노동 행위가 인정된다면 어떤 징계를 받아야 할까?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2,608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72% 대다수 시민들은 신동호 국장을 파면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다음으로 18% 5명 가운데 1명은 보직 박탈과 대기 발령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비방송 부서로 발령내야 한다. 이런 의견은 10%, 사과한다는 조건으로 아나운서직을 유지시켜준다. 이런 의견은 0%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의견 남겨주신 분들 만나볼까요? 에릭님, 비제작부서, 예를 들면 아이스링크 닫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뉴비는 윰윰하고 웁니다님, 부당노동 행위라는 명백한 죄목이 있으면 파면 정도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달빛을 거닐다님, 기회주의자가 득세했던 오욕의 역사 이제 그만 청산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 꽁치 김치찌개님, KBS 새노조 조합원들은 좀 더 힘내세요. 라고 하셨고, 플로오우님, 자정할 시간을 달라는 재벌들을 단칼에 개혁해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검찰의 저항도 만만치 않지요? 검찰 역시 개혁의 대상에서 비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법원은 오죽할까요? 네.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